제가 오늘 아침까지 서울에서 분과 전문의 시험 출제한다고 잡혀 있다가 탈출을 해서 정신이 하나 약간 없기는 한데 약간 말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4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딱 7년 전, 딱 타비가 우리나라 한국 역사 타비 한 반쯤 됐을 때 제가 펠로로 있을 때 이 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엄청난 노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제 메일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하트팀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병실 전임이 주치의 교수님 등등 막 SDS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7.8% 나이가 86세면은 지금은 그냥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 6을 줄 거냐 7을 줄 거냐 뭐 흉부외과에서 태클은 안 걸 것 같은데 엄청 고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섭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비를 열심히 하던 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불과 엊그제 같은데 심지어 이때는 환자가 돈을 많이 내고 하겠다고 하는데도 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한 3년 전부터 다행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 80세 이상만 되면은 거의 태클 없이 환자 부담률도 5%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고위험군 수술 불가능군 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확대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 인터미디어트 로우 리스크 환자가 이제 50% 80% 차등을 둠으로 인해서 약간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환자 입장에서는 더 이제 허들이 많아진 것 같지 않나 싶긴 하고요. 이게 바로 이 평등 형평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키가 크면은 이게 좋을 것 같고 내가 키가 작으면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료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타비 급여로는 이렇게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어트 리스크 뭐 로우 리스크 환자들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환자들은 이런 로우 리스크 환자들, 80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수술에 SDS 스코어 4% 미만의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여러 이제 과거 연구들과 세계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이드라인부터 두 가지 유럽과 미국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2021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횟수도 좀 중요하긴 한데 유럽 측에서 보면은 75세 미만의 이제 영거 그리고 로우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는 사버 수술을 하는 것이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B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75세 이상 뭐 당연하지만 하이 리스크 75세 이상에서는 타비가 있고 그 사이에 이 사이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75세 미만인데 약간 인터미디어트 하이 리스크 뭐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하트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5세 미만을 로어 에이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거 에이지로. 미국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인데 여기는 75세가 아니라 이제 65세 미만에는 수술, 65세에서 80세에는 수술과 타비를 공히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환자 캐릭터리스틱을 결정을 하고 잘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하라고 원웨이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8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타비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2020, 2021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처음에는 이노퍼러블한 환자에서 시작을 해서 하이 리스크까지 갔고 지금 현재 이제 인터미디어트 리스크고 최근 4, 5년 내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 그리고 FDA 뭐 CE 마크 등은 이제 로우 리스크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나중에 인더 퓨처이지만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와 있는 상태가 그러하고요. 스페셜 서컴스탄스에서만 수술을 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타비를 시행할 수 있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트렌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퓨처는 이미 와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 미국 데이터이기는 한데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 이제 로우 리스크 환자들에서 이제 FDA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이때 보면은 65세 미만의 환자에서 이미 수술보다 타비를 거의 뭐 더 많이 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6대 4의 비율로 하고 있었고 약간 주춤하기는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까지 보면은 거의 65세 미만에서도 타비가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나이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타비가 더 이제 도미넌트한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보이고 실제로 이 증가폭이 한 5, 6년 사이에 270%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증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이노퍼러블에서 하이어 리스크를 먹었고 인터미디어트 이제 로우 리스크까지 파트너 1, 2, 3, 뭐 에볼루트 이제 여러 로우 리스크 연구들까지 통과해서 이제 둘 다 이제 공이 2019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FDA에서 2019년, CE에서도 마찬가지로 CE 마크도 2019년 받아서 이제 어프로벌이 된 그러한 치료가
이제 외국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로우 리스크가 가능했던 트라이얼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몇 가지 에볼루트와 파트너 3, 노션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 이제 2019년도에 발표가 됐고 non-inferiority RCT로 시비어 AS면서 로우 서지컬 리스크, 나이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로우 서지컬 리스크 환자들을 한 1,500여 명을 셀프 익스펜더블한 이제 수프라애뉴러 바이오프식스, 그 당시에 이제 에볼루트 코어 밸브와 수술을 비교를 했던 거고요. 2년 시점에 사망과 디세이블링 스트로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우 리스크 영거 에이지가 주제다 보니까 이 나이를 살펴보면은 나이 자체가 그렇게 뭐 이게 유럽 그 나이 자체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73, 4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STS 스코어는 확실히 로우 리스크는 맞습니다. 1.9%, 4%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실제로 살펴보면은 뭐 투석하는 환자도 없고 당뇨 환자들이 한 30%, 뭐 혈압은 뭐 80% 정도, 페리페럴 디지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연구에서 이제 2년 팔로우업을 했을 때 컴포짓 아웃컴을 타비가 5.3%, 사버가 6.7%, non-inferiority를 이제 만족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들을 살펴보면은 수술보다 타비가 우월했던 점은 스트로크가 적고 출혈이 적고 그다음에 AKI가 덜 생기고 AFib 덜 생기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었고 뭐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파라밸뉈러 리거지테이션이 조금 더 타비가 많고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 조금 더 많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의 이제 파트너 3 트라이얼 똑같이 동시에 발표가 됐었고 이제 이거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non-inferiority를 살펴본 다음에 이제 superiority까지 확인을 하기 위한 연구였고 1,000명을 비슷한 시비어 AS와 로우 서지컬 리스크 환자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룬 익스펜더블과 수술을 비교하면서 데스 스트로크,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까지 같이 살펴보았고 아까 STS 스코어가 1.9%였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1.9% 정도 되는 환자들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73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superiority까지 만족을 해서 타비가 수술에 비해서 이제 해저 레이쇼 거의 한 0.54니까 40에서 50% 정도 리스크 리덕션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요. 아까와 비슷하게 이런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 AFib이나 이런 뇌졸중 측면에 있어서는 타비가 약간 우월을 했다. 그리고 훨씬 더 랭스 오브 스테이가 적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비슷하게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나 이제 파라밸뉈러 리거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비와 수술에서 이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차이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그냥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정도를 보여주었던 그런 연구들이고 로우 리스크 환자들이 인터미디어트나 하이 리스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연구, 2019년도에 발표된 두 개의 연구를 가지고 이제 FDA와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어프루벌을 이제 2019년도에 해준 거고 이제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이 2020년, 21년에 나왔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로우 리스크 환자들, 젊은 환자들에서 무조건 하라라고는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것은 보면은 이제 이게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65세 미만에서 타비를 얼마나 이제 많이 했는지 환자분들을 쭉 살펴보면은 제 기억으로 이게 뭐 전체 미국 데이터는 아니고 한 이제 지역 데이터이긴 한데 하기 전부터 이전 파트너 3와 이제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가 나오기 전부터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었는데 딱 연구 발표가 아마 ACC에서 됐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발표가 되면서 이 증가폭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고 한다고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연구 결과들도 나오니까 그거를 실제 임상에 적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뭐 어프루벌을 받은 것도 그만큼 도움이 됐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영 로우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 타비를 했을 때 조금 이제 뭐 결과는 좋아 보이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2년 또는 1년 아웃컴이기는 하고 이런 몇 가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만큼 젊고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니까 더 오래 살 텐데 이 타비 밸브의 듀러빌리티 측면도 걱정이 되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심지어 이제 특히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 인서션이 더 많아진다는 거, 파라밸뉈러 리익이 좀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타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듀러빌티 때문에 또 타비 밸브인 밸브를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코로너리 액세스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롱텀 데이터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이제 그런 허들을 좀 넘기 위해서 롱텀 데이터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볼루트와 그다음에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사피엔 역시 둘 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들이고요.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아까 보여드렸던 연구 이제 5year 연구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올코즈 모탈리티와 디세이블링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이제 난인피리어하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사실 4년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4년에서는 이제 에볼루트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긴 했는데 막판에 약간 따라잡으면서 일단 난인피리어티 만족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각각 스트로크나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 난 카디오베스큘러 모탈리티 측면에 있어서 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더리 아웃컴들을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비가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Fib 같은 경우에는 수술한 환자들에서 조금 더 자주 나타났다. 그 이외에 다른 스트로크 아니면 이제 뭐 MI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리인터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두 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파트너 3도 마찬가지로 5year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파트너 3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1year에서 이제 타비 밸브가 훨씬 더 수피리어하다는 것을 보인 바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서는 약간씩 캐치업이 되면서 이제 난인피리어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데스, 스트로크,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사망이나 스트로크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수치상으로 조금 리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타비 밸브가 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살펴보면은 밸브 트롬보시스가 타비 밸브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났고, AFib은 수술, 그 다음에 시리어스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도 수술이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 이외에는 큰 차이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벌룬 익스펜더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가 로우 리스크, 뭐 약간 영거 환자에 있어서도 확실히 난인피리어하다 5년 정도까지는 보인 바가 있고, 이제 밸브 듀러빌리티를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 보면은 거의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환자 QOL, 뭐 환자의 심텀 측면에 있어서도 타비를 하고 나면은 초반에 굉장히 QOL이 빠르게 좋아지고 하긴 하지만 수술도 비슷하게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수술 후 회복 과정 등이 이제 반영된 그런 결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노션 연구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진행이 됐던 연구고, 이제 굉장히 예전에 등록을 했고 이제 이미 10년 데이터를 이제 같이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시비어 AS와 이제 70세 이상인 환자들 중에서 시비어 AS고 로우 서지컬 리스크인 환자들 280명을 셀프 익스펜딩 코어 밸브와 수술을 비교했던 연구입니다. 모탈리티, 스트로크, MI를 살펴봤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70세 이상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거의 한 80세 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STS 스코어도 거의 한 3% 정도로 앞서 보여드린 이제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나 아니면 파트너 3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그런 환자군들이 되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긴 10년 데이터를 보여주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10년 동안 쭉 팔로업을 해서 살펴보면은 거의 타비와 수술 측면에 있어서 모탈리티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관찰이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컴퍼시트 아웃컴, 모탈리티, 스트로크, MI 측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듀러빌리티 측면에 있어서도 타비나 수술에서 큰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바이오프레스틱 밸브의 디스펑션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에는 파라밸뷸러 릭, 뭐 PPM 등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PPM 때문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타비 밸브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프레스틱 밸브 펑션이 조금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페일리어, 혹시나 이거 이제 바이오프레스틱 밸브로 인한 사망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리인터벤션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두 군에서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확실한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승자가 없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고 그다음에 환자 측면에서 좋은 타비로 기우는 게 당연히 한데, 물론 이제 서전들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열심히 보여주죠. 뭐 리얼 월드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한 8년에 걸쳐서 이제 60세 미만 이하에서 2천여 명의 환자들, AVR 환자들을 뭐 타비와 그다음에 수술 치료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타비는 급격하게 2019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모탈리티, 서바이벌 측면에 있어서 수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60세 미만의 타비를 할 환자였으면은 굉장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결국에는 코모비티가 더 많습니다. 더 아프고 더 프레일한 60세 미만 환자들이고, 그러니까 하이어 리스크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 데이터들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60세 미만인데 타비를 했다? 로우 리스크가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이커스피드 밸브도 더 많고 하트 페일리어, 렁 디지즈, 당뇨, 이뮤노 컴프레스, ESRD 이런 환자들이 결국 타비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타비를 한 65세 미만이 타비를 한 65세, 80세보다 성적이 더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RCT는 그래도 볼 수 있지만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영거 에이지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이제 노션 2 연구에 장기간 팔로우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1년 데이터 측면에 있어서 노션 2 70세 정도의 환자에서 바이커스피드 다 포함한 그런 300여 명의 환자에서 1년 시점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요거를 조금 더 롱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은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커스피드랑 다르게 좀 이 노션 2 데이터에서 좀 안 좋은 통계적으로는 똑같지만 약간 수준이 나은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 로우 리스크 시비어 AS가 젊은 사람만 있고 바이커스피드인 사람이 있고 로우 리스크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은 아니고 다 조금씩 겹치다 보니까 각 환자에 맞춰서 치료를 할 필요는 있고요. 바이커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칼시피케이션이 많으니까 리키지가 좀 더 많다는 거, 많이 젊은 사람은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머리는 그냥 이제 truly 영한 페이션트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환자별로 다 디스커션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뭐 파트너 3나 아니면 에볼루트 로우 리스크 노션 10 등을 보면은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환자에 있어서는 난 인피리어 하지 않을까, 충분히 사용해 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제 의견을 살짝 얹으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